안녕하세요. 부버지 김현민 기자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포기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강인 선수를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긴 합니다. 물론 지난 2라운드에서 윙으로 나와서 조금 엘리키 감독의 선택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어쨌건 프랑스 현지 매체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해당 보도들을 묶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을 포기했다라고 보도가 나온 겁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맨시티와 베르나르도 실바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내용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실바는 맨시티와 2년 계약이 남아있는데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실바와 카일 워커의 새로운 계약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은 베실바 영입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캄퍼스 단장이 모나코 단장 시절에 베실바와 인연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러한 가운데 르 파리지앵에서는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중원의 공백을 메워야 할 남자라고 제목의 기사가 올라온 겁니다. 왼쪽은 서문 내용인 건데요. 파리 리빌딩 과정에서 공격을 주도할 만한 요소가 아직 부족하다. 이 역할은 파리가 새로 영입한 한국 선수 이강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그는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서문이 시작을 하는 건데요. 본문 내용을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선 이런 유형의 선수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있지만 프랑스어는 그렇지 않다. 바로 플레이메이커로 이는 경기를 조율하고 볼을 컨트롤하며 패스로 상대 수비 라인을 깨고 공간과 각도를 찾으며 공격을 시작하거나 마무리 짓는 선수를 지칭한다. 루카 모드리치나 베르나르도 실바는 플레이메이커의 정점에 있는 선수들로 그 이상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 역할은 최근 몇 년간 마르코 베라티, 네이마르 또는 리오넬 메시에 의해 다소 성공적으로 수행됐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팀을 떠났거나 사우디아라비아 혹은 유럽으로 이적하는 과정에 있는 베라티처럼 더 이상 클럽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루이스 엘리케의 세 팀은 로리앙전 0대0 무승부, 그리고 툴루즈전 1대1 무승부에 그쳤고 플레이메이커를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매우 부족하다. 이 프로젝트는 첫 두 번의 경기에서 5에서 6명의 신입 선수들을 선발 출전시키는 팀 재건의 일환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선 엄청난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여름부터 메시, 네이마르를 처분하면서 젊고 굶주린 새로운 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천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건 이제 부제목인 건데요. 자이르 에메리는 여전히 유망주이고 비티냐는 평범하다 인 건데, 그래서 내용을 보면요. 하지만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를 찾는 건 아마도 주요한 일일 것이다. 팀 재건에 있어서 가장 주요한 거는 새로운 플레이메이커를 찾는 거라고 하는 건데요. 엘리케 감독의 433에서 우가르테는 중원에서도 정중앙을 고정하는 역할을 약속받았고 다닐루 페레이라는 수비수에서 나오지 못할 때 해당 위치에서 뛸 수 있다. 공격력이 좋은 워렌 자이레 에메리는 오른쪽 메잘라 자리를 약속받았다. 비록 그는 아직 메잘라에게 필요한 공격 폭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미드필더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메잘라는 포지션 자체가 중앙과 측면을 아우르는 그런 미드필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 미드필더의 역할에 더해서 측면 미드필더 역할도 일정 부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에메리에게는 이 측면 폭을 넓히는 역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다른 능력들이 많이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전임 감독 크리스토프 갈티에 체제에서 10번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던 비티냐는 토요일 툴루즈와의 경기에서 가짜 윙어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이강인과 비티냐를 좌우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시켰죠. 엘리케 감독이. 다재다능한 그는 여전히 팀의 주요 자산으로 남아있지만 경기에 대한 그의 비전은 날카롭지 못하다. 측면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공격적인 그런 날카로움이라던가 센스라던가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파비안 루이스 또한 왼쪽 메잘라로서 의구심이 남아있다. 그는 매우 우유부단하고 영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쓴 대로 코칭 스태프들은 이강인을 파리 경기의 수호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 파리의 그 핵심 선수로 만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앞으로 이강인은 왼쪽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여 현재 구체화되고 있는 왼쪽 킬리안 은바페, 오른쪽 우스망 덴벨레, 최전방 곤살로 하무스로 고착화된 쓰리톱의 득점력을 촉발시켜야 된다. 이 얘기는 거가 이강인을 메잘라로 활용을 해가지고 쓰리톱을 지원에 나서야 된다는 소리인 겁니다. 클럽의 결정이나 늦은 이적으로 인해 이 해결책은 아직 빛을 보지 못했다. 은바페는 이제 막 1군에 복직됐고 덴벨레 역시 이제 막 파리에 도착했다. 이강인은 로리앙전엔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섰고 툴루즈전에선 경기장의 왼쪽으로 이동했다. 그는 두 번째 경기 때보다 첫 번째 경기 때 훨씬 편안해 보였다. 이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그러니까 뭐 은바페 사가도 뒤늦게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은바페가 뒤늦게 1군에 돌아온 거고, 또 이제 뭐 네이마르, 베라티 정리도 그동안 뭐 프리시즌에 계속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결정된 상황이고, 또 이제 곤살로 하무스도 영입이 늦게 이루어졌고 덴벨레도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격진의 자원이 부족해서 이강인이 첫 경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 두 번째 경기는 왼쪽 측면 공격수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팀이 아직 완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강인이 여기저기 땜빵을 뛰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파리의 공격을 시작하고 상대 진영을 불안하게 만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마요르카에서의 36경기에 출전해 6골 7도움을 올리며 해당 포지션에서 그는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스페인에서 윙어, 스트라이커, 처진 공격수, 공격형 미드필더 등 공격 관련 모든 포지션에서 뛴 그가 통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포지션은 7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한 왼쪽 메잘라에서였다. 라고 한 건데, 이건 저도 동의합니다. 이강인 선수가 가장 좋은 경기 내용을 보여줬던 거는 시즌 막판에 왼쪽 메잘라에서 뛰었을 때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이제 드리블도 굉장히 많이 성공시키면서 드리블 수치가 확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5대 리그에서 세 번째였나 네 번째로 드리블이 많았었죠, 이강인 선수가.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소 제목인 건데요. 엘리케는 이강인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다. 그의 무자비함과 싸움 감각, 라리가에서 많은 경고를 받았다. 그가 리커버리 능력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원하는 이 새로운 파리 생제르맹의 입장에서 싸우고 수비하면서 태클하기를 좋아한다는 걸 나타낸다.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이제 왼쪽 메잘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쨌건 많이 부딪혀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강인이 기본적으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수비력 자체는 더 발전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은 성향 자체가 싸우는 걸 좋아한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실제 뭐 이강인 선수가 옐로 카드나 이제 퇴장도 좀 있었죠. 많이 경합을 하긴 했습니다. 경합 승률이 높은지와는 별개로 경합 자체는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보다 더 피지컬적인 리그앙에 적응해야 하고 마요르카와 같은 범주에 있지 않은 파리 생제르맹 같은 클럽의 압박에 적응해야 할 것이다. 지난 시즌 메잘라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던 거, 그리고 라리가에서 많은 공격 포인트 올렸던 거, 그리고 또 이제 수비적으로 부딪히는 거 좋아하는 이런 특성들 고려하면은 메잘라에서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다만 이제 그 스페인 라리가보다는 프랑스 리그가 더 거치잖아요. 파울에도 관대하고 그래서 부상도 많이 당하잖아요. 거기에도 적응을 해야 하고, 마요르카는 수비적인 팀이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았었는데, 공간이 열려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파리 생제르맹은 상대 팀들이 다 내려앉잖아요. 이거 저희가 그 첫 두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아예 내려앉아서 수비적으로 플레이하는 거, 이거를 뚫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검증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강인은 2012년 페스카라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온 마르코 베라티의 축구화를 신고 도착했지만, 이 얘기는 그가 베라티의 특성을 가지고 왔다. 베라티와 비슷한 이유로 영입이 됐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당시 베라티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베라티는 파리 생제르맹과 계약 당시 아직 만 20세가 되지 않았고 1부 리그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이강인은 그가 아직 10대,
만 17세였을 때 마르셀리노 감독에 의해 발렌시아 1군 소속으로 올라섰다. 이 얘기는 그러니까 베라티는 페스카라를 세리에아로 승격시키고 정작 세리에아에선 한 경기도 뛰지 못한 채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해왔어요. 1부 리그 경험 아예 없고요. 그리고 현재의 이강인 선수보다 더 어린 나이에 왔죠. 하지만 이강인 선수는 이제 만 22세인데다가 17세 때부터 쭉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 경험을 쌓았으니까 경험적인 측면에서 더 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강인은 그를 많이 좋아하는 루이스 엔리케 덕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가 한 달 안에 열리는 만큼 지금 발전하는 건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있다. 그 외 대비책은 많지 않아 보인다. 툴루즈전 교체 선수인 마르코 아센시오는 경기의 핵심을 통합할 수 있을지라도 측면에서 뛰는 걸 선호한다. 이 부분에서 파리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같은 희귀한 플레이메이커 영입을 추진했으나 맨체스터 시티와의 이적 협상이 실패한 후 비록 아직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며칠의 시간이 더 남아 있음에도 영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즉 현재 그 파리 생제르맹의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소화할 수 있는 옵션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소리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엔 저도 동의합니다. 파리에는 창의적인 미드필더 자체는 이제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비티냐는 기능적인 선수거든요. 주고받고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 파비안 루이스도 그것과는 거리가 있고요. 솔레르는 약간 더 전형적인 메잘라에 가까운 선수고요. 그리고 공격진도 음바페는 윙포워드 성향이 강하고 덴벨레는 측면을 밟고 다니는 전형적인 윙어에 더 가까운 선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강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아예 창의성을 배제하고 플랜을 짤 수도 있어요. 그런 팀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은 주도하는 팀이고 상대팀들은 내려앉는 팀이니까 그런 팀 상대로는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필요하긴 하죠. 이러한 가운데 그 자멜이라는 기자가 카타르 구단 알 아라비는 현재 마르코 베라티를 영입할 수 있는 경쟁팀 중 한 팀이다. 카타르 클럽은 베라티에게 매우 진지한 행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올린 건데요. 여기에 대해 그 로익 탄지 기자가 스포츠존과 자멜의 보도를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맞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베라티에 대한 다른 클럽들이 관심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올린 건데요. 해당 기사 내용을 보면요. 알 아라비와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알 아라비가 마르코 베라티 영입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하면서 근데 이제 다만 현 시점까지는 알히랄이 더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알 아흘리도 베라티 영입을 추진 중에 있다. 게다가 맨유와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며칠 사이에 베라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멜이 알 아라비 이적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창의적인 미드필더가 파리에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적 수순을 밟고 있는 베라티가 잔류할 경우 이 가능성은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구단 입장에서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로 나설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베라티가 남게 되면은 미드필더가 지금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제 파리가 무한히 영입에 나서고 있고 바르콜라도 영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적 자금이 부족해요. 하무스도 임대로 데려왔거든요. 선임대 후 의무 영입 조건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FFP 룰이 걸려요. 그러니까 파리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FFP 룰 때문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라티가 잔류한다면은 미드필더 추가 영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이 왼쪽 메잘라를 수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본 건데요. RMC 스포츠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기자인 파브리스 호킨스 역시도 이제 그 아직 파리 생제르맹에 남아있는 베라티를 노리는 알 아라비아 알 히랄이라는 기사를 올린 건데요. 이거 내용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리자면요. 베라티가 리그왕 2경기 연속 명단에서 제외됐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 선수 남아있다. 8월 이적 시장 끝날 때까지 파리를 떠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일지 확신할 수 없다. 유럽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안은 없다. 엔리케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몸 관리에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네이마르와 베라티를 저격했다. 이후 네이마르는 사우디로 떠났고 베라티는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강인 선수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부제목으로 파리는 미드필더 영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내용이 뭐냐면요.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베라티가 여전히 미드필더에 있다. 왜냐하면 만약 파리 생제맹이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 베라티가 떠난다면 2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세계를 찾고 있다면 이는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이거 말처럼 쉽지 않다. 매우 힘들다. 비현실적이다. 이 얘기인 겁니다. 이상적인 세계라고 했으니까요. 2명의 미드필더 영입하는 게, 베라티 떠나보내고 2명 영입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만은 이건 비현실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특히 파리는 우선순위로 렌달 콜로 무아니의 영입을 마무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근데 무아니 영입하려면 1억 유로가 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드필더 영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무아니와 계약에 합의한 게 확인됐다. 실제 그 선수와의 이적 합의는 끝난 상태죠. 프랑크푸르트와 이적료 협상을 합의를 봐야 되는 상태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동시에 파리 생제르맹의 미드필더 영입 어려움이 카드를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이강인은 물론 가끔 미드필더로 기용돼야 한다. 하지만 올 여름 창의적인 미드필더를 영입하지 않는다면 베라티 역시 서류상 옵션으로 남을 수 있다. 만약 그가 파리 생제르맹에 머문다면 루이스 엔리케가 그를 로테이션에 복귀시켜 그의 계획을 수정할 수 있을까? 이적 시장이 끝나봐야 그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즉, 그 호킨스 기자는 이강인을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활용하겠지만은 베라티가 만약에 이적하지 않고 남게 된다면은 그러면 베라티도 거기에 활용할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엘리케가 고집을 꺾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겠다. 엘리케가 어떤 마음을 먹을지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2라운드 때 이강인이 메짤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강인 측면을 세우는 거 보고 엘리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그 무아니 이적과 관련한 얘기들 조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산티아오나 기자가 무아니가 파리 생제르맹과 2028년까지 계약에 합의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하면서 이제는 프랑크푸르트와 협상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한 건데요. 이거 이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옮긴 거죠. 이거는 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취재에 의해 나온 건 아닙니다. 인용 보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걸 올린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로 적혀있으니까 보시기 좋으라고 이걸로 했고요.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버그 기자가 파리 생제르맹이 프랑크푸르트에게 무한히 1차 오퍼를 했다라고 합니다. 약 6,500만 유로를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하나로는 약 950억에 달하는 거죠. 근데 이제 프랑크푸르트는 무조건 1억 유로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그 금액은 낼 수 없다.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1차 오퍼가 이제 8월 20일에 있었던 거였고요. 하루 뒤인 8월 21일에 산티아오나 기자가 이제 그 자멜의 보도를 인용해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이 7천만 유로 플러스 옵션으로 무한히 영입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로는 약 1,000억에 해당하는 건데요. 여전히 그 3천만 유로의 격차를 보이고 있죠. 이 3천만 유로의 격차는 이제 에키티케를 끼워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무한히의 이번 시즌 기록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히 지난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죠. 그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과 맨유, 바이언 같은 구단들이 무한히 영입을 고려했었던 이유인 건데요. 무한히는 이번 시즌 포칼 1라운드에서도 골을 넣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름슈타트와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1대0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고 싶은 열망을 드러내면서도 팀에 집중하는 그런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RMC 스포츠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리옹의 측면 공격수인 바르콜라 영입을 원하고 있고,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 공격수 에키티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한 건데요. 다만 양 팀의 맞교환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면 둘 맞교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 맞교환이 어려워 보이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리옹은 바르콜라 이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은 이적 제안을 공식화하기 위해 여전히 정해진 이적료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에키티케를 리옹으로 보내지 않는 이유는 무한히 영입에 에키티케를 포함시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라고 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에키티케를 리옹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즉, 파리 입장에서는 바르콜라는 주된 영입 옵션은 아닌 거예요. 일단은 무한히가 무조건 영입해야 되는 메인 타겟인 거고, 바르콜라는 영입하면 좋고
아니면 뭐 어쩔 수 없고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번엔 그러면 바르콜라의 이번 시즌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콜라는 리그왕 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서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리옹은 2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그것도 지난 시즌 그렇게 성적이 좋지 못했던 스트라스부르와 몽펠리에게 연달아서 패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리옹은 조금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그 파리 예상 라인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무아니와 바르콜라 영입에 모두 성공한다면은, 일단 뭐 최전방 공격수는 무아니가 설 가능성이 높죠, 선발로는. 그리고 하무스가 그러면 슈퍼초코로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오른쪽은 이제 덴벨레와 아센시오. 왼쪽은 은바페와 바르콜라를 영입한다면 바르콜라가 이제 거기서 뛸 수 있죠. 왼쪽 메찰라에 이강인과 파비안 루이스, 오른쪽 메찰라에 자이르 에메리와 비티냐, 그리고 또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에 우가르테와 은두루가 이제 나설 걸로 보이고요. 수비형 미드필더는 우가르테 주전에 이제 은두루가 백업을 하겠죠. 오른쪽 메찰라가 이제 경쟁이 조금 치열할 걸로 보이고요. 좌우 풀백은 기본적으로 리카 에르난데스와 하키미의 이제 백업으로 누누 멘데스와 무키엘레가 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중앙 수비는 슈크리니아르, 마르키뉴스 주전에 킴펜베, 다닐로 백업으로 보이고요. 골문은 돈나룸마의 이제 르텔리가 백업 역할을 수행할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의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2경기에서 무승부에 그친 파리는 이제 힘든 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2위 팀인 랑스와 당장 그 홈 경기를 칠 예정이고요. 이번 시즌 현재 굉장히 부진하지만은 명가라고 할 수 있는 리옹 원정을 떠납니다. 최근 상당히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는 니스와 홈 경기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라이벌이죠. 마르세유와 또 홈경기가 있습니다. 클레르몽은 지난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린 팀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타드렌도 상당히 강하죠. 여기 유망주들이 많은 팀입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이번 시즌 비에이라 감독 체제에서 상당히 호성적을 올리고 있어요. 특히 첼시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첼시 유망주들이 많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강인 선수는 A매치 참가도 있을 예정이고 또 이제 그 아시안게임 차출도 있을 예정이거든요. 파리와 어떻게 이게 조율이 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솔직히 말하면 파리 입장에서도 보내주기 힘들 거예요. 지금 죽음의 일정이거든요. 과연 이 문제들은 어떻게 풀릴지, 또 이제 파리가 이강인을 다음 경기부터는 창의적인 미드필더로 활용할지 한준TV에서 체크하고 해당 분석 영상들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